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는 4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유흥업소, 학원과 소규모 술집 등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가격리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논의되고 있는 손목밴드 도입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도입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사전 투표 얘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의 연회 같으면 이야기가 안 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15일 날 선거 당일 본투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들어가서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또 위생용 장갑 끼고 이렇게 좀 투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일날에 자가격리자들을 과연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가. 일단 정부는 확정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는데 투표 당일 방역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진이 되어서 이 센터에서 지금 지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센터 근처나 안에 설치가 된 이제 특별 투표소를 통해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외부와 접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자가격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시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제한다든지 예, 이런 안들이 지금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나오셨을 때 과연 투표만 하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사실은 이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물론 이분들이 이 환자는 아니기 때문에 확진이 된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이분들 중에는 실제 이제 감염이 된 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이분들이 나오시게 되면은 글쎄요, 아무리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1주 내지는 2주 사이에 처음 외출하시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자의적으로 다른 곳을 들리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부분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또 투표도 워낙에 중요한 일이고 그럼요.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국에서 이제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시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분들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잘 명심하셔가지고 투표에만 정확하게 참여하시고 또 투표 과정에서 타인과 접촉하거나 밀접하게 만나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려는 이제 개표 과정에 대한 우려도 좀 있더라고요. 개표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염된 투표용지나 아니면 개표하는 과정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역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위생이라든지 마스크 착용 이런 거 철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가격리자 분들 만약 투표를 하게 된다면 권리와 의무를 다 좀 철저하게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남 유흥업소 확진자 관련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해당 유흥업소 고객 장부를 받아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에는 CCTV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주변에 있었던 CCTV를 토대로 좀 많이 역학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곳에서의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여기에서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때문에 초반 역학조사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장부들이나 CCTV, 그러니까 주변 CCTV를 통해서라도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데요. 특히 이제 유흥업소라는 이 특성 자체가 거기에 오는 손님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영업이 되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쓴 CCTV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하는 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다녀오신 분들도 이게 이제 누구랑 갔다든지 언제 갔다든지 이런 정보가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유흥업소를 통해서 전파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제대로 진술을 안 한다. 왜냐하면 같이 갔던 사람한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해서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좀 더 철저한 감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서울에서 이 유흥업소 지금 말하자면 이제 불시 단속도 하고 이제 당분간 이제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놨는데 또 오늘 나온 기사들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결국 주변에 경기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시는 분들도 생긴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의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유흥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주변에 있는 수도권에서 지자체들이 좀 일제히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유흥업소 특성상 또 밀접한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학원 쪽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원 공고를 내렸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강남의 학원들 특히 많지 않습니까? 학원가가 10곳 중에 9곳이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원에 대한 방역 대책 좀 학원가에서 좀 제대로 좀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사님께서는? 유흥업소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굉장히 밀집이 돼서 공부를 하잖아요. 좁은 공간에서 학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강생을 이제 수용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 보면 당연히 한 사람의 전파자만 있어도 굉장히 큰 그 파장이 일 수가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학원가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유흥 이런 업소는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자제하는 게 필요하지만 학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학원에 보내는 학생의 부모님들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어떤 수험생이라든지 또 긴박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학원에 가는 걸 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유의하셔야 될 것은 이제 이 어린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감염의 우려가 적은 것은 아니고요. 예. 감염이 되었을 때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지금 굉장히 어린 사망자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이런 학원을 통해서 전파가 만약에 감염 전파가 이뤄졌을 경우에 이 학생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결국 부모님이라든지 집에 계신 노약자, 네, 집에 계신 만성질환자에게 결국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그러네요. 당국에선 당국대로 철저한 관리를 하시되 결국에는 거기 학원에 보내는 학생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부분 결국에는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그거는 지금 이 득실을 따져봤을 때 훨씬 큰 피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따지셔서 당국에 협조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추가 확진자 현황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27명 추가 확진 받아서 누적 확진자가 1,450명 됐습니다. 27명의 신규 확진자 중에 해외 유입 사례가 5명이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40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서 오늘은 30명 아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이 추세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희망적인 결과로 볼 수 있겠죠. 눈에 띄게 지금 이제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명 내외에서 지금 거의 절반, 오늘 같은 경우로 따지면 거의 3분의 1까지 줄어드는 건데, 그렇지만은 이게 사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 감염 전파 양상은 좀 시차가 있다는 걸 따져야 됩니다. 예.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 분명히 3월 말경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고 협조가 이전에 비해서는 좀 잘 되지 않는 분위기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현상으로 다시 말해서 확진자 증가로 나타나기까지는 분명히 시차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1, 2주 정도의 시차를 잡는다고 하면은 지금 4월 초인 지금이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시기이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요 며칠 사이에 50명, 40명, 30명 이하로 계속 줄다 보니까 일반 분들께서는 외부 활동을 좀 느리고 전에 안 하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약간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정되는구나라고 판단해서. 하지만은 그게 이제 실제 현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좀 명심을 해야 되고요. 이게 사실은 좀 이제 민망한 부분입니다만 1월 말부터 해서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부터 일주일, 2주일이 고비다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워낙에 계속해서 양상이 바뀌니까요. 근데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 발병 우리나라에서 첫 환자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이 된 것처럼 보이는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 정세균 총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이번 주가 이제 고비라고 하는데 특히 부활절이 일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일부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하겠다 하는 교회도 있나 봅니다. 그리고 만개한 이 꽃을
스포츠를 보러 나가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마 선거 유세 마지막이라서 더 열심히 또 유세전을 벌이는 후보들도 있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대면도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9일까지가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떤 점을 더 많이 조심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더 많이 조심한다기보다는요. 지금 2월, 3월 이렇게 생활해왔던 걸 생각하시고요. 네. 이번 달까지는 조금 더 해보겠다, 조금 더 참아보자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예. 어떤 새로운 뭐 결심이나 새로운 지침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알고 있는 것,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불필요한 외출 안 하는 거를. 것, 예. 예, 그리고 손 위생이나 마스크 사용을 철저히 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 추세를 보고 너무 안심하지 않는 것, 이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협조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렇게 추가 확진자는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재확진되는 사례는 계속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도 한 2주 정도 격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대책들도 좀 논의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님께서는 좀 어떤 의견이십니까? 사실 방역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고 싶냐면 미국 같은 경우가 물론 지금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사태 초기에 보면 미국에서 부부 환자가 나왔을 때 치료가 종료되고 나고도 상당 기간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따져보면 이전에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이 있었을 때 치료가 완치됐다고 해서 이걸 격리를 해제했던 환자가 한 달 이후에 다시 바이러스 검출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 예. 기초해서 좀 더 신중한 조치를 했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감염증 같은 경우에도 잠복기가 예를 들어서 뭐 알려진 것보다 훨씬 긴 사례라든지 아니면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 다시 재활성화되는 사례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산발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당국에서 약 70건 정도의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지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안전하게 간다라고 하면 치료 완치된 분들도 1, 2주 정도 외부와 접촉을 삼가게 하고 그 중간중간에 바이러스를 다시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인력이라든지 자원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2주 이상 이렇게 치료를 받고 퇴원하신 분들 사실 자가격리에 잘 협조가 될지도 좀 의문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 퇴원 이후에 아마 2주까지 이제 그런 조치를 했었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서 그런 비슷한 방식을 한다고 할 때는 아마 방역 당국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것, 또 방역에 참여하는 그런 인력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하는 게 좋지만 못하는 이유가 결국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런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난다거나 특히나 이제 재활성화된 환자가 다시 전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는 사례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아직 전파력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는 거죠. 예,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필요할 때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이런 걸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자가격리 얘기는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통제를 하고 또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협조를 잘해주냐가 중요한데 위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만 좀 줄어들면 더 저희들이 바람직한 긍정적인 어떤 수치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중에 하나 방법으로 나오는 게 이 손목밴드. 물론 이 손목밴드에 대한 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인권이랄지 변협이랄지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권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사협회의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실 의사협회 차원의 입장이 정리가 된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저희도 네. 내부적으로 이제 논의는 하고 있는데요. 결국 사회에서 고민하는 것과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분명히 조치를 하면은 그게 효과는 있겠지만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우려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변협에서 변호사협회에서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을 신중해야 된다. 다소 이제 신중론에 가까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저희 어떤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의학이라든지 방역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같이 일부 이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의 일탈이라든지
협조가 안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점점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라면 고려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혈장 치료 효과가 2명의 완치 사례로 인해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중화항체 값이 없어서 의학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좀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중화항체 값이라는 것은 예. 정확히 얘기하면 아마 중화항체 역가라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되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예. 우리 몸에 이제 항원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면역 체계에서 이 바이러스에 맞는 항체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항체라는 것이 뭐 한 종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어떤 기능이나 어떤 구조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항체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가운데에서 중화항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바이러스의 작용을 줄여주거나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항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다른 질환 중에 비형 간염이라는 거 잘 알고 예. 계실 텐데 비형 간염 같은 경우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중화항체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방어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반면에 C형 간염이나 HIV, 그러니까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HIV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화항체가 없기 때문에 예방 접종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중화항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혈장 치료의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기에 들어간 환자의 혈청, 그러니까 혈액 속에 예. 이런 중화항체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혈장을 지금 현재 이제 치료받고 있는 환자에게 투여를 하게 되면 그 중화항체가 들어가서 바이러스를 막는 역할을 해줄 거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나온 치료인데 예. 이런 치료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 네, 사실 바이러스에 대한 특화된 치료제가 있다면 사실 이런 치료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과거에 이제 뭐 메르스 같은 경우에서도 치료제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시도했던 것들이 이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온 결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2명의 중환자,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던 2명의 중환자에게 중화항체가 들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 회복기에 들어가 있는 환자의 혈청을 뽑아가지고 투여를 했더니 임상적인 증상들이 호전을 보였다라는 내용인데, 근데 이 임상 TF에서 중화항체 역가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중화항체라는 걸 사실 중화항체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정도 양이 있는지를 사실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사실 연구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실제 임상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그걸 확인하면서 진행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을 발표를 했죠. 예. 증례 발표라고 해가지고 2명의 치료 사례를 소개를 했는데 그 소개해 놓은 내용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화항체를 확인을 한 것은 아니고 중화항체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어떤 다른 검사를 통해 가지고 중화항체 있을 걸로 판단하고 그 혈장을 투여를 했다. 그래서 좋아졌다 이런 내용인데 문제는 이제 그 투여한 혈장에 중화항체가 뭐 얼만큼 있었는지, 예. 어떤 역할을 가진 걸 투여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치료 시점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바이러스가 사실 이제 감염된 비교적 초기에 투여를 해야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를 좀 더 알 수가 있는데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가 상당히 진행이 된 다음에 중증 상태에서 투여를 했기 때문에 이게 혈장의 효과인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있을 중화항체의 효과인지 예, 예. 아니면 어떤 자연적인 회복의 결과일지를 조금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예. 그래서 의학에서는 사실 이렇게 한두 명 케이스를 가지고 사실 일반화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치료 연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5명 치료한 건데 5명이든 2명이든 사실 이런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는 의학자들이 근거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증례 보고 말 그대로 이런 증례들이 있었다라고 보고하는 수준에 머문 거고요. 이 일반적인 치료 지침에 이르기까지는 사실 치료를 한 군과 대조군을 비교를 해서 실제 효과가 있는 걸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임상 시험이죠. 그래서 사실은 임상 시험을 해서 결과를 얻으면 가장 좋은 것이고요. 실제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로서 어떤 이런 설계들이 좀 이뤄질 것 같고요. 아마 임상 TF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 두 사례가 일반화될 수 없는 사례인데 예, 예. 다소 이제 일반
대중에게는 아주 희망적인 소식처럼 알려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잡은 걸로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뭐 우리 치료제나 백신 개발 우리 연구진도 열심히 좀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교수님, 그 이사님 마지막으로요. 지금 자연적으로 이게 뭐 코로나19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야기인 것 같다. 특히 날씨와의 상관관계 지금 계속 기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국립과학원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좀 서로 전문가들끼리 상의를 했는데 날씨는 아무래도 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게 뭐 일반적인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맞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겨울에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날씨 따뜻해지면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실제 호흡기 이런 바이러스 질환이 겨울에 유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보다 이제 기온이 많이 따뜻한 지역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유행하고 있는 있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설령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의 영향 등을 받아서 바이러스의 활성이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일단 감염이 된 이후에 생체 내에 들어왔을 때에는 동일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도 따져보면 첫 환자가 나온 게 6월 정도가 됐었고요. 여름 7월, 8월에도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독감이 꼭 겨울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그런 결과였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단순하게 이제 기온이 우리의 뭐 바람이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여름이 됐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종식이 된다든지 뭐 이 정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대를 해보되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는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